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권혜영입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벌써 10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는 그 방법을 좀 더 바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노동자 현지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 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김성호, 원세훈 두 국정원장에게 2008년과 2010년 직접 전화를 걸어 현금을 요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사실관계를 부인하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구속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으라고 지시해 돈을 받았다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현금은 모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에서 사용하는 금고 2개에 보관을 했고 자신이 사적으로 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어디에 얼마를 쓰라고 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내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공모 정황을 공소장에 담을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긴 뒤 뇌물 4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민간인 사찰 폭로를 무마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을 받은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영수 특검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 건 지난해 12월 27일입니다. 하지만 특검과 변호인단은 이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특검이 22건, 변호인 측이 30건으로 하루에 한두 건을 보낸 셈입니다. 의견서는 대부분 뇌물 여부를 놓고 벌인 법리 싸움입니다. 특히 의견서엔 2014년 9월 10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영차 독대 공방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결심 재판에서 내가 치매냐며 화를 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 2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혐의와도 연결돼 더욱 주목되는데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탄원서가 재판부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탄원서엔 삼성의 승마 지원을 요구한 바 없고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일도 없다는 주장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도 채택됐지만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재작년 2월 강원랜드는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전임 채용집 사장 재임 시절 대규모 채용 비리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012년부터 13년 사이 채용된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 입사자란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최 전 사장은 2013년 4월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박모 씨 부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21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 전 사장은 인사팀장이 말을 안 듣자 두고 보자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번 채용 비리에 염 의원이 개입돼 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염 의원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김모 씨는 지원 자격이 안 되는데도 한 명을 뽑는 전문직 채용에 지원해 합격하는가 하면 권 의원의 사촌 동생인 권은동 강원도 축구협회장도 3명을 인사청탁해 합격시킨 게 드러났습니다. 또 전 새누리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최모 씨는 동창의 아들 취업 청탁을 받고 합격시켜준 대신 2천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공기업 강원랜드를 둘러싼 대규모 채용 비리에 사회적 공분이 일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들어갔고 1,190개 기관에서 4,700건이 넘는 채용 부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태근은 아직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에요. 서지현 검사 관련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땐 패턴이 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패턴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교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단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최교일 같은 자들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평균이에요, 평균. 딱 샘플처럼 보여져요. 어떻게 출세를 하고, 어떻게 정치권에 들어오고, 어떻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며, 어떤 모양으로 살다가 자유반성 없이 대물림하는 권력이 있느냐. 요 관점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최교일 한번 봅시다. 최교일.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의원. 이 사람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2008년과 2009년에 KBS 정현주 사장 기소한 거하고요. MBC PD 수첩 제작진 기소한 거예요. 이때 최교일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바로 그 서울중앙지검의 제1차장이면은 권력이 가장 서슬퍼런 그 라인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2008년입니다. 예. 이때 이명박의 오다를 받아서 이런 사건들을 처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정현주 사장은 무죄, PD수첩도 사실은 무죄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건 간에 흠집내기 위해서 정현주 KBS로부터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나라가 그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무슨 죄가 있다고 기소를 해 검찰이.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면 무죄. 어떤 반성도 안 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기소인데 이 자식은 국민들을 향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해요. 누가 봐도 무리한 기소잖아요. 무리한 기소라는 게 이명박이 나 해외에다가 자원개발한다고 수조 원을 가져가서 거의 안 남기고 탈탈 털린 거랑 똑같은 원리야. 뭔가를 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네? 여기 아니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돈을 띵가먹을 의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할 의도로 검찰이 표적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는 그 상황에 대표적으로 정권에 이용해 먹은 정권의 개 역할을 한 검사 이 새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개곰이죠. 쥐새끼죠. 그런데 자 봅시다. 아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봐주고 사실은 기소 의견을 재판부에 내면요. 정상적인 판사라면 기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끼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판사들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기각 못하게 또 권력은 판사들을 쥐새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판사도 제가 몰라도 적어도 지금 국회의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유한국당. 그리고 검사놈도 국회의원 되어 있죠. 최근에 여상규가 딱 그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 케이스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 새끼들이 교회 가서 존나게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국회의원이 됐으면 국회의원 돼서라도 그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 와서도 쥐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잘 처리하고 무리한 기소로 막 무죄가 확정되는 건 나중에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최교일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요. 와, 엄청난 자리죠. 네. 그래서 바로 수사하게 되는 게 내곡동 부지 그 헐값 매입 의혹 있잖아요. 이명박이 퇴임한 이후에 살 집인데 여기는 이제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이제 경호대는 이시영이 싸게 사고 경호 부지는 뭐 비싸게 사고 해갖고 이거를 한 뭉뚱가리로 만들면 온전하게 국가의 재산이 이시영한테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준 게 바로 또 최교일입니다. 내곡동 사저 관련한 헐값 매입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국회에서 나중에 물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부담스러워서 기소 안 했다. 부담스러워. 그래서 내곡동 특검이 나오는 거예요. 최교일 때문에. 아, 정말 이런 중앙지검장이 할 소리입니까? 일개 평검사도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자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키워졌어요, 쥐새끼로. 그러니까 2008년에 중앙지검 1차장을 맡으면서 바로 그 다음에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해요.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다시 승진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지검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빠르게 4년 만에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2008년도에 이자를 이명박 때부터 정치자금 수사를 했던 것부터 이때부터 약속이 돼 있었던 겁니다. MB한테. 국회의원 자리까지 약속받은 것. 이게 제가 붕괴했던 매관매직의 전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중앙지검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최태원 SK회장 봐주기인데요. 그렇죠. 검찰은 구형을 하잖아요. 근데 그 SK 최태원이 나중에 박근혜에서 사면되기 바로 그 사건인데 6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어. 그런데
수사팀의 의견은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징역 7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에 최교일 중앙지검장 4년? 그러면 4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짓거리 했던 새끼, 이 새끼가 그러면 구형이 작으면 선고도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렇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시기라면 검사가 구형량이 4년이어도 판사가 야, 그건 너무 작아. 그리고 6년으로 늘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죠. 더 깎아주는 형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기준 중에 300억 이상을 횡령 배임하는 되면 징역 7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정권에 그러니까 강자에 굉장히 약하시고요. 약자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최교일이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올리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니 명색이 정치인이라는 사람 얼굴을 왜 이렇게 뽀샵질을 해서 올려가지고 20대 아가씨 피부 같아요. 반짝반짝해 피부가. 20대 아가씨 비하하는 겁니까? 이보세요. 나무 위키는 저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이가 최교일이 이 아이가 어쨌든 경북 영주 출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TKK의 대표적인 핵심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고려대가 고려대, TKK예요. TKK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핵심의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적폐의 원흉이었고 그 다음에 주새끼로서 살아가면서 온갖 추잡한 일들을 다 처리하면서 얘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국회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검찰에 처리했던 일들을 다 AS까지 해요. 네, 국회의원 할 때도. 그러니까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모든 비리들이 숨겨져서 예, 요렇게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영화보다 더 리얼리티하죠. 어떻게 이게 영화보다 더 못합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한상대가 고려대 출신인데 최교일이 학교 2년 선배였대요. 그 당시에도 최교일이 된 평은 뭐냐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하기에는 너무 대가 약하다. 그러면 한상대는 자기가 독단적으로 징역 4년 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다를 받았겠죠. 정권과 다 교감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수인에 불과한 거야. 자기가 독립적으로 멋진 수사를 해낼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자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오다를 받으면서 정권인과 재벌들의 입맛에 맞는 구형을 해주면서 수사를 대충하고.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손가락으로 오드 쳐서 그대로 이행한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대가 세서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우리 검찰 조직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자. 그냥 약해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한 자. 예, 그 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 언급하기에는 우리 방송 시간이 좀 아까워요. 부끄러워서. 그래도 한 분은 언급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이건희 회장 사면도 했어요. 2010년도에 이 정부 쪽 의견이라고 해서 강하게 푸시를 해가지고 결론은 이건희를 사면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뭐 무슨 광복절이나 뭐 명절 같은 때가 되면 사면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요. 주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모아다가 거기서 이제 이건희 사면을 적극 푸시한 사람도 그러면 장학생 맞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 최교일이가 정말 잘못한 게 그 당시에 이건희 사면을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이건희 회장이 지금도 저렇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로 계실까? 자, 그 이 시점에서 설명 하나 드릴게요. 서지현 검사가 상가집에서 안태근한테 당했다는 바로 그 시기가 최교일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그렇죠. 지금 최근에 안태근이 있잖아요. 네. 우병우 라인으로 있어서 나중에 중간에 물러나기 전까지 있던 자리가 바로 법무부 검찰국장이에요. 그 핵심 요직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이런 자리들이 검찰 4대 요직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이기남이 바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할 때 바로 옆에 있으면서 안태근에게 아이 새끼는 법무부 장관도 뭐 어쩔 놈이네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게 바로 이 상황들인데 여기에 최교일이 안태근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그 핵심 라인에 서로 너무나 가까운 친한 사이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서지현 검사가 이거를 문제 삼으면 당연히 그런 자리에 있는 애들이 거마해 그거 뭐 중요하지도 않고 뭐 줄줄이 책임을 묻기 때문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무마가 돼버리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최교일이 이제 검찰국장일 때는 그랬다는 것이고. 저는 이게 사면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나왔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 그러면 이건희를 사면해주고 얼마나 받았을까요? 전 그게 궁금해요, 솔직히. 이건희 정도 사면이면요 억대는 아닐 것 같은데 몸값이 그 정도밖에 안 네. 되겠어요. SK 셔태미인의 형량을 낮춰주고 사면시켜주고 얼마나 받았을까요? 저는 이게 분명히 돈이 오가지 않는 건 이 바닥의 생리가 아니고 A가 아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오갔을 거다. 2012년에 국정원의 댓글 사건도요. 그 당시에 수사를 흐지부지 한 바로 그 장본인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정권의 기회 노릇하면서 사건 덮어주고 사면 시켜주고 그 역할을 꾸준히 하다가 결국에는 정치권으로 유입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아깝다 느낄 정도로 너무 많은 짓을 해가지고 이게 방송에 우리가 전파는 아닙니다만 전파가 아까워. 그런 정도로 그 양아치 짓을 해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 최교일이 지금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변호했다고 나오잖아요. 이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시영의 이름도 진술에서 나왔는데 수사 과정에서 뺀 게 최교일이라고 합니다. 오, 확실히 뭔가가 있었던 충신 중에 충신이었군요. 그리고 더 이제 제가 이제 분노하는 것은 2012년에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의 총 책임자가 또 최교일이에요. 중앙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문건을 확보했대요. 개입 여부를. 이거는 부정선거와 직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온갖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악의 행위자로서 그 역할을 다 수행했다는 겁니다. 이자는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 사퇴와 수사를 저는 촉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정선거 문건을 발견했는데 씨발 수사를 안 해버렸어. 악의 축이죠, 악의 축. 악의 축입니다. 이거는 잡아다가 강화문에서 조사버려야 됩니다. 짱돌로. 이 최교일이가 이번에 사건이 벌어진 서검사 피해자 이 문제, 안태근이 성추행 사건 이것에 대해서 기자들을 계속 피해 다니다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최교일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리냐면 임은정 검사의 발언에 대해서 자신은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쑤시지 말라고 호통친 사람은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맞다는 임은정 검사의 증언에 대해서 제 기억엔 질책한 사실이 없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는 등등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면서 자기는 몰랐다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은정 검사는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집무실로 불러서 어깨를 두들기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황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교일이 100% 이거는 거짓말한 거라는 심증을 굳힐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가 최교일이 서검사에 관계된 감찰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 서검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감찰이 중단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감찰은요. 누가 문제를 제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으면 감찰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피해자가 더 이상 나 너무 힘드니까 번지는 걸 원치 않았다고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감찰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찰을 또 그냥 하지 않은 주제에 또 책임을 서검사한테 떠넘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최교일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핑계만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야. 쥐새끼인 거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내면요. 검찰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더 올라가야 돼.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정권의 개로 쓰였기 때문에 2013년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와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몰래 빌런 이런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16년 총선 때 자기 고향에서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돼서도 무슨 짓을 했느냐?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이라든지 각종 시국 사건이 나면 국회에서 이제 공무원들 불러다가 질문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방해 공작했죠. 방해 공작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오죽했으면은 K스포츠 재단이 청문회 준비 문건에서 보면은 도와줄 만한 새누리당 의원 3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희 그거 기억하시죠? 네. 경찰 출신. 다음에 이완영, 최교일 이렇게 3명을 찍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 방송 제목이 그거야. 최교일을 보면 적폐 세력의 본질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나쁜 짓은 다 골라가면서 공무원했어. 이 사람이 검찰을 그만두면서 재산신고 내역이 110억인가 20억인가 그래요. 그 돈 어디서 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간에 문제가 됐던 김기춘이 청문회 나올 때 누군가 90도로 인사했던 게 바로 최교일이라고 밝혀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김기춘 라인에서부터 이쪽이 이제 영포 라인까지 연결된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근데 더 답답한 것은요. 이자가 이 쥐새끼가 지금 그 숭고한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이라는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기침 나와. 난 당황하면 기침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비정상적인 나라이고 비정상적인 정치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틀고 있으면서 개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자가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가 자진해서 갔겠어요? 이 새끼 주인이 시킨 거예요. 너 거기 가서 또 시킨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개헌 방해.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어 최교일은. 맞아. 메가바이트가? 예. 누군가 메가가 아니더라도 이 주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은 그렇지. 주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권력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 지금 국회
6월 지방선거에 못하게 막고 있어. 버티고 있으라고 명령을 받고 또 검찰에 했던 개버릇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개새끼, 쥐새끼로 살고 있는 6월 겁니다. 지방선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헌을 못하겠죠. 그러니까요. 6월 지방선거에 동시 개헌. 개헌선거에 같이 국민투표를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한민족이 웅비를 못하게끔 맥을 팍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새끼들은 새말뚝이네, 새말뚝. 짱돌로 조사버려서 국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새말뚝이야. 그러니까 최규일 같은 자들을 보고 있으면 뭐 내가 그거를 뭐 무마를 했네 안 했네 이런 차원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종 시국 사건들마다 사실상 그 세력들을 도와준 정치검사가 문제죠. 그 정치검사들이 새누리당 같은 당에 들어가서 역사적 적폐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서지현 검사 사건도요. 최규일이 현재 검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를 못한대요. 그렇게 아주 명종님 스타일로 말하자면 똥탕 튀기고 나가서 조직은 다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좋은 자리로 영전하게 국회의원이잖아요. 영원한 권력을 이제 쥐게 되는 순간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억대 재산 신고하고. 괜찮아, 씨발. 신고 안 한 재산은 얼마나 많을까? 네,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야, 씨발. 그런데 저는 갑자기 목이 메이는 게 그쪽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TK, 특히 그분들. 제발 자기 지역에 내려온 검사들이 어떤 새끼들인지 후보들이 어떤 놈들인지 대구로 내려간 강효상이나 홍준표나 최규일이나 어떤 놈들이 좀 보고요. 잘 들어가 보면 당신들을 핍박했을 만한 사람들이 내려가서 찍어주세요 하면 또 찍어주는 형태의 노예 근성은 보이지 말자고. 대구 시민들은요 2.28 항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이었던 도시였다는 사실. 그러게 맞아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구, 포항, 경북 톨게이트에서 우리 시민들이 서서 이런 새끼들 오면 톨게이트에서 조사버렸. 짱돌로. 씨발. 정말 전파 낭비예요 이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알겠습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죠. 그런데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옳은 일이 자신 속에 일어난다는 뜻을 가진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결국 행복이란 어디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요. 자기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노력 없이 밖에서 찾아오는 어떤 행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작지만 귀한 행복은 우리의 의지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쌤. 네, 반갑습니다. 날씨는 풀렸으나 마음은 해빙이 덜 된 한창세입니다. 이제 준비된 멘트가 뭐랄까 마음속으로 엄청 기대를 해. 오늘은 좀 부족했어요. 갈비탕 이런 게 참 좋은데. 그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주 생고기집에서 차돌배기 된장찌개 먹고 왔습니다. 그 메뉴는 제가 만들었어요. 예,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의도건 어디건 음식점들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 식당에 갔더니 차돌 된장찌개가 없어. 된장찌개는 그냥 줘요. 고기 먹으면. 그래서 차돌 된장찌개를 끓여보십시오 했더니 된장찌개에 차돌만 넣었어. 맛이 별로 없지. 왜 그러냐면 차돌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얼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매콤하고 조금 단맛도 더 있어야 돼서 고추장을 좀 듬뿍 넣으셔서 만드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맛있어졌어요. 아, 고추장이 들어가야 돼요? 고추. 아, 오늘 좋았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된장 베이스잖아요. 된장찌개라는 게. 근데 집안에 따라서는 어떤 집에 가면 기본으로 된장과 고추장을 넣기도 해요. 근데 차돌이 들어가잖아요. 고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는 모든 양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소고기 다시다가 있는 거예요. 소고기가 들어가면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다 맛있는 거야. 김치찌개도 소고기 넣고 끓이세요. 김치찌개를 끓일 때 차돌배기를 넣고 끓이세요. 근데 거기에는 그 느낌이 된장만 가면 느끼해요. 그러니까 조금 매콤, 달콤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그 요리 기본이 없어가지고 차돌 된장찌개라 그랬더니 차돌만 달랑 넣고 낸단 말이야 이게. 아, 근데 너무나 맛있어서 정말요.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셨어요. 정말. 와, 성공하셨네. 그러니까 음식 그 황교익보다 제가 맛 평가 이런 거 더 잘합니다. 예. 황교익 선생님 한번 나와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PD님이 닭으로 만든 장조림 얘기했었잖아요. 네. 필리핀 윤희가 해봤다고. 근데 그거 토종닭으로 해야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일반 닭으로는 좀 어렵고 토종닭은 버릴 게 하나도 없이 다 맛있어요. 아, 윤희 씨 가셨어요? 네, 갔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닭 잡아서 했다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 아, 그 그렇구나. 해본 거라고. 희정이 나 안 해봤어? 이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진짜 피디님한테 요리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은 시골에 옛날 같으면은 토동짝 담아서 지금 장독에다가 장조림 해놓고 떡국 끓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설 앞두고? 네, 계속, 그러니까, 대식구다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씩 해서 한 서너 마리 정도는 쟁여 놔야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이다가 국자로, 요즘 옛날에는 그랬다. 국자도 큰 것도 아니고, 바가지로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같이 끓여요. 그리고 떡만 부으면 끝. 야,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저도? 맛있어요. 근데, 마차님, 네. 고향 내려가셔가지고 어머님한테 토종닭을 사오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 네. 자, 벌써 2월입니다. 2018년 1월 잘 보내셨어요? 1월 한 달 동안 바쁘셨죠?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무서워요. 시간이 가는 게 일단 무섭고. 근데 그걸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인간은.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나이 한 살 더 먹었구나 심각하게 느끼다가도 1월 한 달 보내고 나니까 또 적응했어 벌써. 1월 달 다 지나니까 속이 후련하네 그냥.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때문인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걸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 네, 그래서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생각할 틈이 없어. 마차님은 스마트폰 때문은 아니고 방송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요. 바쁜 게 좋은 거야. 제가 진짜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세상의 모든 좌절했던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시절을 정확하게 6개월을 지내본 적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시절.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밥 먹고 숨쉬고 잠자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시절을 아주 알차게 6개월을 보냈거든요. 그 시절을 보내고 나면 내가 바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알게 돼요.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밥만 쭉 내고 있는 거야. 그거 한번 겪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시간이 빨리 가네 뭐 이런 게 다 사치야. 사치. 뭐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세상에 내가 쓰임새가 있다면 70, 80, 90까지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가 아는 분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군데요? 남편? 남편은 열심히 살죠. 누구? 가까운 친척? 항상 마음이 아파요. 보고 있으면 너무나 학교도 잘 나왔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 저도 한 분 알아요. 네. 인천에 사시는 어떤 분인데. 그분도 인천에 사는데. 똑같아. 똑같은 분 아닌가? 그래서 그냥 호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60이 좀 넘으셨을 텐데 20대부터 지금까지 직업이 없었다는. 뭐 어떻게 살아요? 생계 유지는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누나, 그 누나가 우리 장모님인데요. 그분의 누나가 평생을 벌어서 집도 사주고 다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주 좀 궁금하다.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척이지만 개 돼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내 삶은 내가 못 살아가지고 남이 대신 살아주는 삶이잖아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나는 보통 정상인이 그렇게 됐다면 욕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병이에요. 왜 노숙자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병이에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근데 한 인간의 삶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삶인 거죠. 주위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살았으니까.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뭐 책임져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 뭐 갱생의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정말 답답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도 저는 어설픈 생각인 것 같아서 그냥 안타까워만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 이야기 하시니까 또 말이 길어지겠지만 짧게 할게요. 네. 제가 그 6개월 기간 동안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누가 나 좀 잡아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요? 내가 워낙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 누군가가 와서 너 그러지 말라고 막 귀찮게 하고 막 치면 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날 방송 초창기 때 어떤 분한테인가 그 이야기를 수십 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 잡을 테니까 정신 좀 차려라. 네. 뭐 이런 캐릭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쨌건 그분은 전 잘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제로라도 억지로도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게 습관화되면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게 자동으로 관성적으로 굴러가는데 관성적으로 굴러갈 때까지 누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아주지 못하면 뭐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 인생 그렇게 사시는 분들 다른 건 몰라도 남한테 타인한테 피해를 주고 사시는 부분은 좀 각성을 하셔야겠죠. 맞습니다. 오늘은 문득 그분이 생각이 나서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방금 해피니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세잎클로버 행복이라는 뜻인데
주위에 굉장히 세이클로버는 우리가 흔하게 보잖아요. 우리가 또 네이클로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뒤졌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근데 네이클로버가 행운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어요. 근데 5잎 클로버가 있네요. 그건 뭐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쵸? 저도 처음 봤어요. 금전운, 재물운, 건강운. 아니요, 그거는 변종이에요. 아, 그래요? 변종인데 6잎 클로버도 있어요. 6잎 클로버의 꽃말은 기적, 희망이라 그러고요. 또 마지막 7잎까지 있더라고요. 7개. 자, 마지막으로 이 7잎의 클로버 꽃말은 사랑, 진실, 성공, 장수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원자력 피폭이에요. 어떻게 찾아요? 네. 저는 1월 참 행복하게 보냈어요. 제가 방송한 게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방송 처음 푸나님 만나러 오고 마차님 만나러 오고 우리 한쌤 만나러 온 날 저희 엄마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날. 그래서 병원에 가시고 뭐 수술 2번 하시고 그동안 이러셨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떼시면서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워커를 이제 안 밀고 그래서 1월에 엄마 하시는 말씀이 아파 보니까 아파 본 사람 마음 알겠다. 이런 다행이다. 말씀도 하시고 너무 새로 태어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걸 하시더라고요. 주역학적으로 보면 네. 어머니가 네. 희정님의 네. 어떤 좋은 앞길을 위해서 네. 액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야. 그렇게 느끼시면 돼. 엄마는 왜 다쳐가지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한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은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영화를 봤어요. 요즘에 영화 이제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이병헌 씨 나오는 거. 좀 이따 우리 박스오피스에서 나올 텐데 그것만이 내 세상인데요. 거기 배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와, 피아노를 대역 없이 치는데요. 정말이었어요. 근데 그 배우가 피아노를 정말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잘 못 치는 그런 배우였는데 이 시나리오를 받고 6개월 동안 매일 5시간 이상 이렇게 쳐서 교향곡이나 이런 곡들을 소화를 했어요. 나도 그거 잘할 수 있는데. 그래요? 피아노, 기타는 좀 쳐요. 피아노요? 의외인데요? 제가 밴드를 했잖아요, 대학교 때. 그러니까 비슷한 캐릭터예요. 네. 궁금하면 무조건 배워야 돼. 밴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근데 나는 기타는 칠 줄 아는데 비슷한 것 같아도 약 다르거든요, 베이스 기타는. 그래서 내가 노래 부르면서 기타를 치겠다 해서 베이스를 배웠어요. 한 3개월 배우니까 밴드 할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키보드 종류를 칠 사람이 별로 없을 때 내가 그것도 열심히 배웠지, 6개월. 그리고 웬만한 악보는 다 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와, 이 감독님 누구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마차님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있으세요? 잘 다루는? 저는 피아노를 5살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했으니까 한 7년 했어요. 우와. 근데 저는 당연히 내가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 까먹었어. 왜 이렇게 빵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한 300만 명쯤 되잖아. 우리 한쌤은요? 제 몸이 악기입니다. 노래 잘하시나 보다. 상상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악기는 목소리인 거 맞고요. 피아노를 배워서 절대음감까지는 아닌데 꽤 치게 됐을 때 무슨 모임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생긴 연주를. 거예요. 왜 그 여자친구 이렇게 카페 하나 빌려가지고 피아노 있는 데를 꼭 가서 한번 이렇게 쳐보고 싶었던 그 기억을 계속 뒤로 하다가 결국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정말 피아노는 보여주기 힘든 악기라서. 왜 그 파리의 연인가에서 박신양이 그런 비슷한 거 했었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치려면 또 한 일주일 연습해야 돼요. 전 국민이 오그라드는. 그 동네에 지금 집에 피아노가 없어서 동네에 그 음악학원 있잖아요. 네. 피아노학원 같은 데 가서 상황 이야기하면 치라고 해요. 돈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서 연습해보면 돼요. 피아노는 계속 쳐보고 싶어요, 정말. 안 치면 까먹으니까. 맞아요. 다 까먹었어요, 저는. 아니 근데 이거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또 악보 놓고 하면 또 돼요. 그거는 이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지난주 박광현 감독, 정재영, 신하균, 강혜정 지원의 웰컴 투 동막골 함께 했었는데요. 정말 통일 염원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안구가 정화되는, 마음이 편해지는. 시기에 딱 맞았죠. 웰컴 투 동막골 나가는 날 유우성 씨, 홍강철 씨 나왔던 그 탈북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었던 분들 나오셨었거든요. 그러네, 진짜 딱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마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강혜정이. 근데 마이 아파 이러는데 전 2가지로 느껴졌어요. 총을 맞아서 이제 죽어가면서 마이 아파 이랬던 것도 있고 그냥 이 시대가 참 우리에게 마이 아파
그 한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때 이 말 많이 따라했었죠, 사람들이. 자, 이번 주 영화계 소식 좀 듣고 갈게요. 박스오피스 알아보겠습니다. 마차님. 이번 주 박스오피스는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5개 영화가 순서만 약간 변경이 됐는데요. 2위와 3위가 바뀌었을 뿐 5 영화가 모두 박스오피스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2위를 차지했던 메이즈 러너가 3위로 내려갔고 3위를 차지했던 코코가 2위를 차지하면서 변동이 있었는데요. 5위가 1987, 4위가 신과 함께, 그리고 1위가 그것만이 내 세상. 방금 박희정 선생님이 보고 오셨다는 그 영화가 차지를 했고요. 이번 주 인문학 베스트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5위 안에 새롭게 진입해서 이번 주에 2위를 차지한 책인데요. 양정철 비서관으로 더 친근했던 양정철의 세상을 바꾸는 언어. 이 책이 2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출판 기념회 뭐 이런 북한 비슷한 거 네. 그런 거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왔다고 화제가 되는 바로 그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인간성이 좋은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양정철 비서관을 줄여서 말이에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인아가 선택한 26번째 영화입니다. 로키 함께 하시죠. (1975년 11월) 필라델피아 빈민촌에 사는 로키 발보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거리의 싸움꾼인 로키는 이태리의 종마라는 닉네임으로 사회전 복서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경기가 없을 때는 고리대금 업자의 돈을 대신 받으러 다니는 삼류 깡패기도 하죠. 어리숙하고 선한 성격 탓에 그 일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그는 애완동물 가게의 점원인 에드리안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게에서 사온 거북이를 기르며 매일 그녀에게 전할 유머를 준비하는 다정한 남자이며 또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젊은이기도 합니다. 에드리안은 무표정하고 나비 모양의 안경을 쓴 수줍음이 많은 아가씨입니다. 폴리의 동생인 그녀는 매일 찾아오는 로키가 싫지는 않지만 내색하진 않습니다. 어느 날 로키는 다니던 복싱장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의 사물함을 다 치워버리자 로키는 관장에게 격하게 항의를 하고, 그때 관장 미키는 로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로키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하죠. 정육 일을 하고 있는 폴리, 에드리언의 오빠입니다. 뭔가 짜증이 가득해 보이는 이미지인데요. 30이 되도록 남자친구가 없다며 에드리언을 좋아하는 로키 앞에서 에드리언을 루저라 함부로 말하기도 하는 아주 예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육 공장에서 매일 고기와 함께 있는 자신의 일이 싫은 폴리는 고리대금 업자에게 자신을 소개시켜달라며 로키에게 부탁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에드리언의 오빠 폴리는 로키를 집으로 초대하고 칠면조 요리를 하고 있는 에드리언을 몰아붙여 둘의 시간을 갖게 하죠. 에드리언은 로키와 함께 스케이트장 데이트를 하게 되고 로키의 적극적인 구애로 그와의 사이가 급속히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좋아진 사이를 오빠 폴리는 은근히 질투합니다. 어느 날 복소로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로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헤비급 세계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가 독립기념일의 이벤트로서 무명의 복서에게 도전권을 주려는 계획에서 이태리의 종마 로키가 도전자로 선발된 것이죠. 아폴로와의 시합이 결정되자 그제서야 로키를 찾아온 관장 미키. 그리고 로키는 왜 지금에서야 기회가 와서야 자신을 찾아왔느냐고 미키를 문전박대하지만 그들은 결국 멋진 선수와 트레이너로 합치게 됩니다. 그의 목표는 한 번에 KO로 장식하려는 아폴로의 주목을 이겨내 15라운드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로키는 에드리안을 위해 삼류 깡패가 아닌 복서로서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오고 로키는 두렵지만 이기기보다는 더 오래 버텨내기 위해서 링 위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는 초인의 힘으로 15라운드를 버텨냅니다. 관중들은 예상치 못한 경기에 로키를 향해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취재진들이 달려들어 경기 소감을 묻지만 로키는 마이크를 무시하고 외치죠. 에드리안, 에드리안. 모든 것을 걸고 싸운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을 목청껏 부를 때 그 감동이란 다시 보고 또 봐도 뭉클했습니다. 무명의 복서 로키, 프로 복서의 탄생을 알리며 로키 1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빠밤빠. 빠밤빰. 로키는 5편까지 나왔죠. 로키 네. 5. 로키 5 하고 또 로키 발보와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개봉됐을 거예요, 또. 네, 작년 11월 말에 재개봉이 됐는데 원래 개봉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개봉을 한 영화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네. 그래서 저한테는 처음 만나는 로키는 심형래의 칙칙이었습니다. 아. 이것은 하는 소리가 아니요. 아니 로키 시리즈 저도 스포츠 영화잖아요 이게. 그래서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 음악은 너무 익숙하니까 예, 많이 좋아했었는데 시리즈로 이렇게 또 쭉 보기는 처음이네요. 로키 5편까지 있고 또 보니까 2005년도에 로키 발보아 그게 로키 6편이고 또 이제 마지막에 또 파생작 해가지고 크리드까지 해서 로키 시리즈가 총 7편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화제가 됐고 어느 시점까지는 명절마다 틀어주는 영화 뭐 이런 종류였죠. 그러네요. 우린 어렸을 때고 한쌤은 좀 컸을 때인가? 로키를 언제 봤냐면요. 제가 네. 고등학교 때 같은데 그때 이제 저희 매형대 신분이 이제 신문사에서 근무했는데 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형하고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형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그때 이제 복싱 장면. 네. 배우의 그 독특한 인상 이것만 기억에 남았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정말 새로워요. 계란 5개 한꺼번에 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게 또 한쌤 그 알리하고도 연관이 있어 보여요. 그때 어떤 복싱 신드롬 뭐 이런 거. 그때가 사실 이제 그 알리가 전성기였죠. 그 알리하고 이제 그 일본의 레슬링 선수 안토니오 이노키라고 있었습니다. 턱 이렇게 기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게임이 붙었는데 저도 그 테레비를 보려고 끝나자마자 막 죽으라고 뛰어서 그 가방을 뛰어서 집에 왔는데 그때 안토니오 이노키가 그냥 누워서만 이렇게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창녀라고 이렇게 이제 그 뒤에 지저분하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그때 알리 그러면 조 프레이저, 알리, 조지 포먼 이 정도인데 네, 나비같이 날아서 벌전 쏜다. 와. 이게 알리가 그때 전성기였죠. 여기서 이제 이노키가 나오면 또 우리나라의 김일 선수도 나옵니다. 김일 들어봤어요. 네. 어렸을 때 그 환상 같은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로키 시리즈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면은 우상, 히어로, 영웅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방송 다루는 것도 진보 아젠다라는 게 있어요. 약자를 위해서 뭔가 하는데 뭔가 뽀대가 안 나요. 약자와 연대는 하는데 즐거운 일은 사실 아니야. 근데 반대로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송을 내보면 그게 느껴져요. 이 영화도 지금 이 감독 아빌 드센도 좀 그런 케이스인데 우울하고 소외된 약자나 지는 이야기를 하니까 영화가 히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성공 스토리, 영웅담 이런 영화들이 보통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영웅이 필요한 시대에 영화로라도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대적 배경이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했어요. 패해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위기를 겪죠. 그러면서 미국 그 젊은이들이 그 복싱계에서는 흑인들이 다 이렇게 석권을 했어요. 그런데 뭐인가 지금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뭔가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그래서 백인이 흑인을 이기는 그러한 테마를 잡고서 이 로키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뭐 닉슨 대통령의 어떤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든가 카터가 또 이제 그 레이건에게 지면서 강력한 레이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영국의 대처리즘과 그 레이건노믹스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80년대 말 정도까지 이제 신자유주의로 완전히 물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로키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란 사회는 누구든지 신분의 구애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떤 그 아메리칸 드림을 예.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독립전쟁에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를 보면은 즐거워요. 로키가 처음에 그렇게 힘들다가 이제 그 몸을 만들고 또 15라운드까지 이렇게 버텨내잖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맞고 버텨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게 백인들이 복싱계도 석권할 수 있다. 백인 무월주의를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이 미국 사회라는 것이 아직도 상당히 그게 강하잖아요. 요즘에도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흑인 소년은 총으로 쏴서 죽이고 백인은 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은 이 인종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또 아픈 영화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성공 스토리, 그러니까 영화의 구조는 되게 정말 단순한 거예요. 우리 만화 영화 같은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스토리 뭐 이런 건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죠. 보통 영화라는 게 주인공의 자기 감정에 입에서 하는 거라. 근데 챔피언이 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가지고 끝까지 버텨내는 정도. 여기 이제 1차 성공 스토리인데 이렇게 끝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2, 3편이 이미 기획이 됐던 거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지. 진짜 챔피언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로키에 맞는 이 주인공 로키가 이탈리아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하고 성향이 좀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메디슨 카운티 다리를 할 때 나온 그 부인, 그러네. 예, 부인도 이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항구에서 그 아메리칸 꿈을 꾸고 미군을 만나서 미국 건너가서 사는 거, 2차 대전에 패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 미군을 만나서 좀 왔잖아요. 아이오와주로. 그런데 이 로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독특한 이탈리아 사람들의 성향, 이러한 성향에서 이 로키가 딱 맞아떨어졌다 그래요. 로키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잘생겼는데 저는 대사를 들을 때 굉장히 어눌하더라고요. 목소리는 좋은데 말투가 굉장히 어눌해서 람보 때도 저랬었나? 갑자기 기억을 되돌렸는데 이 로키가 어렸을 때 약간의 그 의료 사고가 있어서 안면마비 이런 의료 사고가 좀 있었대요. 실버스타 스텔론? 네, 그렇죠. 실버스타 스텔론이 로키가 로키고 로키가 실버스타 스텔론이고 네. 이 로키 시리즈를 보면 스텔론의 자전적 영화인 것 같아요. 1편에서는 무명 복서로 이제 성장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그런 시기고 또 뭐 2편에서는 챔피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 단계별로 스텔론의 얘기들을 각본을 본인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버스타 스텔론하고 네. 라이벌이 하나 있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근육질. 그런 비슷한 캐릭터로 서로 이렇게 다른 형태로 한참 동안의 경쟁 관계에 있던 시대가 있었죠. 근육질 남자 배우들 그런 느낌. 저 근데 그렇게 근육질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님? 어차피 남의 떡인데 뭐. 뭐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뭐가 부담스러워?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담인데 근육질의 남자가 밤일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모든 그 몸짱 남편을 둔 여자분들이 한결같은 증언이에요. 근데 그건 과학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 열정은 한계가 있는데 한 번 몸을 예쁘게 만들어 놓은 남자는 그 몸을 가꾸는데 온갖 열정을 쏟아요. 헬스클럽 가서 2-3시간 막 들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와서 부인을 사랑해줄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근육만 꽉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밤일을 못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몸짱을 뭐 동경하고 막 부담스럽다. 아니 세상에 참네. 어처구니가 없어서.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아, 재밌습니다. 그, 로키의 락커를 치워버린 관장님 있잖아요, 미키. 또 로키를 매니저로서 이렇게 끝까지 지켜내는데, 6년 동안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주다가, 락커를 다 치워버리고, 이제 로키가 도전자로 결정이 되니까, 로키를 찾아왔잖아요, 한쌤. 네. 네. 그때 이제 미키 관장님이 로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 마이크 타이슨을 지도했던 멘토가 계세요. 그 마이크 타이슨이 아주 그 골목길 주먹을 휘두르던 아주 망나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정말 그 걷잡을 수 없는 망나니였는데 그 망나니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타이슨을 세계 주먹 왕으로 키운 멘토가 계세요. 그래서 그 멘토 때문에 타이슨이 복싱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타이슨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너무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그래서 사고를 많이 치면서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뭐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키가 그런 그 관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참 좋은 멘토다. 그런데 로키가 그거를 못 알아주죠. 처음에 이제 찾아와서 문전박대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트레이너와 선수로 만나서 그렇게 한 게임 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멋진 멘토구나. 그래서 멘토에 대해 생각했는데 네버엔딩 스토리를 보니까 멘토 얘기가 또 아주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로키 처음에 입었던 그 트레이닝복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나 로키 만나면 트레이닝복 좋은 거 하나 사주고 싶어.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추리닝이라고 했죠. 추리닝. 그 무릎 나온 추리닝. 챔피언 아폴로의 대전을 앞두고 에드리언에게 로키가 이런 말을 하죠. 난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상관없다. 생각해봤는데 이번 시합에서 이기든 지든 정말 상관없다. 아폴로가 내 머리를 박살내도 상관없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건 이번 시합에서 끝까지 견디는 거니까. 여지껏 누구도 아폴로 크리드와 마지막까지 가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가서 벨이 울릴 때 내가 아직 서 있다면 말이야. 난 내 생애 처음으로 난 내가 쓰레기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겠지. 이 대사 듣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박기정 선생님은 그 대사에서 그러셨군요. 저는 럭키 빌보에서 네. 로키하고 아들하고 이제 가면서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아들이 금융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후광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한테 이제 발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그 대사를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복싱이란 건 주먹이 날라온다 그래서 그거를 맞지 않으려고 그러면 링 위에 서지 못한다. 날라오는 잽이나 그런 것을 맞으면서 그걸 맞으면서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주 명대사였어요. 그걸 제가 페이스북에 그 동영상으로 해서 한번 올리려고요. 올려주십시오. 네. 복싱은 진짜 두 주먹으로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멋진 대결이고 그 로키가 대결을 할 때 그 경기장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넓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들어섰잖아요. 저는 막 그 기가 질릴 것 같았는데 로키가 그걸 끝까지 잘 이겨냈잖아요. 우리 박희정 선생님은 그걸 복싱을 보고 멋진 게임으로 보셨어요? 아니 대결하는 데 있어서 뭐 그 서로의 장면. 네. 네, 그래요. 저는 달리 생각되는 게 인간의 그 자본의 그런 도박으로 이렇게 보니까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뭔가 투견 같은 서로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저도 한 셈에 한 표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긴 하지만 어떤 그 여린 감성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감성이라기보다 약간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스포츠 경기는 전쟁의 다른 표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리만족 느끼는 건데 진짜 마찬가지 말씀처럼 투견이나 똑같은 건데 이 링 위에다가 놓고 니들 이렇게 한번 써봐라고 하는 게 그냥 오락적으로 보면 굉장히 즐거운 이벤트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종류의 스포츠는 점점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 극점으로 가면서 아까 말한 이노키와 알리의 대결도 이종 격투기의 원조거든요. 지금 이종 격투기 하는 거 중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사람을 죽여요. 그것도 글러브도 굉장히 얇은 거 끼고 정말 맨손으로 때리는 것처럼 혈혈이 낭자하는데 그 자본주의 극점으로 가면서 더 자극적인 스포츠를 원하기 때문에 이종 격투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오히려 사라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휴먼 스토리로서의 성공 스토리는 괜찮지만 사람이 사람을 직접 대놓고 때리고 선혈이 낭자하고 심한 경우는 죽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저는 솔직히 반대합니다. 영화로 보는 거랑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그래서 보면 그 아나운서들이 꼭 그때 당시에 해설을 할 때 보면 도박사들이 몇 대 몇으로 걸었다 꼭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그런 도박 게임으로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키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너는 여기서 승리가 아니라 견뎌만 줘도 너는 승리한 거라는 것을 강하게 자극을 주는데 그 보니까 도박사들이 거의 10대 0으로 전부 다 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흥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인이기 때문에 흑인에 대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거 12라운드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승리한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때 로키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권투로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자기한테는 그거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복싱 그러면 홍수환 선수의 4전 5기가 아주 전설과 같은 거죠. 그렇죠. 저는 그때 서울 운동장 앞에 다방에서 그걸 봤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없었어요, 길거리에.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대사라기보다는 인터뷰에 그때는 현장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막 축하 메시지 날리고 그러는 시절인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 유명한 대사예요. 맞다. 그 대사. 되게 회자되는 대사죠. 뭉클했던. 맞습니다. 로키는 독립 2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도전자로 발탁이 됐는데요, 한쌤. 그럼 독립전쟁에 우리 왜 발발하게 됐는지 좀 원인을 알아보고 갈까요? 예,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이 1775년부터 1783년까지거든요. 어느 날 이제 세계는 보면 왕정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에서 200년 앞서서 대통령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대 시민사회를 탄생시킨 것이 미 독립전쟁이에요. 당시 유럽의 신분 제도가 1순위가 왕족과 귀족, 2순위가 부르조아, 3순위가 중산층과 평민층, 4순위가 하층 계급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왕족, 귀족과 부르조아가 없는 중산 평민층과 하층 계급이 이루는 그러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피지배 계급이 국가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독립 당시에 인구의 4분의 3이 머슴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출신의 75%가 머슴인데 바로 계약제 하인이라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버지니아주로 이주할 그러한 유럽의 젊은이들이, 돈 없는 젊은이들이 뱃삭이 없으니까 대신에 뱃삭을 내고 현지에 와서 일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4년에서부터 7년을 일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영주권을 부여를 해서 자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하도 말 많이 하는 18세기 후반 이러거든요.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 조선은 바로 이제 후기 르네상스를 이루던 정조대강 시대예요. 그래서 1770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할 때 영국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세계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산업 부흥 시대로 유럽인들의 세계관이 확장돼 나갑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동력이 발명되면서 촉발된 근대화는 더 많은 자연 확보를 위해서 식민지 쟁탈전으로 번져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서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한 도시민들이 희망을 찾아 모든 것을 새롭게 건설되는 신대륙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으로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욕 하면 양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영국식으로 우리가 말하면 존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네덜란드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얀키예요. 양키. 그래서 뉴욕에 갔더니 너무도 많은,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그래서 뉴욕 양키라고 부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맨하탄은 원래 1624년에 네덜란드들이 무역항을 설립을 해서 살던 것인데 당시 지명이 뉴 암스테르담이에요. 뉴 암스테르담. 근데 1664년에 영국인들이 강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지명을 변경을 해요. 그래서 영국령 13개 주가 이주민들의 국적과 자치권과 경제와 종교가 생활 방식이 다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에도 독립을 찬성한 사람이 3분의 1, 반대한 사람이 3분의 1, 그다음에 관심 없는 사람이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전쟁의 원인의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영국의 억압과 착취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1764년도에 설탕법과 통합법이 제정이 돼요. 설탕법은 당밀과 설탕과 수입에 대한 높은 과세를 하거든요. 그리고 강세 징수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와인과 커피와 직물 등으로 과세를 또 확대해 나가거든요. 통합법은 뭐냐면 식민지 자체의 통합 발행을 영국에서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세금은 금화나 은화로만 내도록 해요. 그래서 영국이 국고가 바닥에 나자 대영 제국의 조지 3세가 식민지국에서는 영국 화폐인 파운드화를 미국에 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10,000를 보낸다 그러면 거기서 $1,000,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돈을 많이 들여오면 들어올수록 그 나라는 빚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도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 자서전에서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화폐의 자체적인 생산권을 박탈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아메리카 식민지의 분노가 일어난 것,
1773년 보스턴에서 차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보스턴에 정박 중이던 영국 무역선에 실린 342개의 차 상자를 바다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피해 입은 세 척의 무역선이 뭐냐면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입니다. 동인도 회사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동인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들이 이 무역권을 부여받아서 설립한 여러 회사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예요. 그런데 이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 회사들이 서로가 이제 싸워서, 이제 전쟁이죠. 싸워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식민지에서 징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병제를 하는 거죠. 돈 주고 병력을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교들은 영국 군대에서 착출을 해요. 그런데 그 장교들이 엘리트들입니다. 서로 가려고 그래요.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다른 이 동인도 회사를 무찌르면 영국의 주가가 12%씩 폭등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자본주의에 극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영국 동인도 회사와 프랑스, 네덜란드가 서로가 이제 싸우게 되니까 이거를 중재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의 배경이었던 필라델피아. 네. 자, 그럼 우리 감독 배우들도 좀 알아보고 갈게요. 피디님, 감독이요? 존 G. 아빌드센. 이름이 좀 어렵죠.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이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분이 35년생이고요. 돌아가신 지는 작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랄까 좀 아쉽고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분 원래 광고 회사를 다니다가 광고나 이제 영화나 어떤 영상물을 다루는 건 거의 비슷하잖아요. 영화에 대한 꿈 같은 게 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광고 하다가 이제 촬영하는 조수로 영화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화 감독뿐만 아니라 편집도 좀 출중했던 것 같고요. 촬영 감독도 좀 했던 그런 분이고 1967년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고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어떤 개념 있는 감독으로 사회적 어두운 약자들을 영화로 찍다가 출세작이기도 하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로키 같은 부분이 이제 출세작이긴 한데 그래서 그해 아카데미상 감독상을 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영화는 실버스타 스텔론이 각본을 쓴 영화예요. 그래서 이 한 편, 1편만 아빌드센 감독이 연출을 하고 나머지는 직접 실버스타 스텔론이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각본을 쓴 사람이 사실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이 영화는 내 영화야라는 느낌이 있고 근데 아빌드센이라는 그 분이 그 전작들에서 보면은 연출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섬세했었나 봐요. 그래서 실버스타 스텔론이 내가 시나리오 쓴 이 작품을 당신이 연출해 주시오 이렇게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로키란 영화는 이제 일종의 헐리우드에서 초대박 예를 들어서 보세요. 초창기 들어간 비용이 96만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유명한 배우가 내가 시나리오를 쓰고 근데 영화를 만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 같은 저예산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한테 연출을 좀 맡아줘 이렇게 됐던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96만 달러면 대략 뭐 적당히 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간 거고요. 이 영화로 벌어들인 돈이 1억 1,7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100배 이상을 벌어들인 거죠. 한 10배 정도. 와, 초대박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들 보면은 손익분기점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보도에. 1,000만 영화인데 손익분기점이면 보통 이제 한 300만 정도를 넘어가면서 그 즈음해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간 비용이 이제 본전 뽑았어 이거거든요. 그럼 1,000만 들었다고 해봐야 3배, 4배 정도로 벌어들이는 건데 이건 100배 이상 벌었잖아요. 엄청난 초대박 난 영화라고 볼 수 있고 그 후에 이제 실버스타 스텔론과 했던 로키 시리즈 이거 말고 나중에 베스트 키드라고 하는 그 종류로 그러니까 그런 시리즈로도 좀 인기가 있었던 분이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아주 임팩트 있게 많은 작품이 소개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영화 평론가나 매니아들 사이에는 꽤 인정받는 감독 중에 한 분이다. 근데 이게 로키라고만 이야기하려면 로키는 각본부터가 실버스타 스텔론의 영화이기 때문에 아빌드센에 대해서는 깊게 고찰하는 사실상 의미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었다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1편부터 실버스타 스텔론이 만든 줄 알았네요. 아니 이런? 아니 실버스타 스텔론이 각본도 쓰고 본인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제작사에도. 아 근데 그런 부분은 내 생각엔 그래요.
내가 선수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감독 역할을 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에 아빌드세는 어쩌면 감독 실버스타 스텔론의 보조 역할이었을 수도 있는데 실버스타 스텔론은 원래 감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편집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모든 이런 것들은 아빌드센을 통해서 실버스타 스텔론이 1편을 통해서 배운 뒤에 2, 3편 이후를 자기가 연출하게 되는 기초를 닦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겠네요. 저는 실버스타 스텔론을 찾아봤는데 1946년생이시니까 저희 엄마랑 동갑이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우리 어머니가 45년생이세요. 그러니까 광복. 네. 70대 이제 중반 달려가시는 분들. 그런데도 아직도 영화를 현업으로 하고 계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2010년도에 익스펜더블 시작을 했는데 2년 텀으로 1편, 2편, 3편 이렇게 나왔는데 2016년도에 찍질 못하고 이제 미뤄졌다가 올해의 익스펜더블 4편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또 주인공으로 역할을 맡겠다. 노익장 과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 영화는요. 로키 캐릭터가 그의 삶인 것 같아서 그가 로키고 로키가 그였던. 최근 실버스타 스텔론 사진을 보면 참 인생 무상이랄까요? 그게 느껴져요. 그 젊었을 때 그 로키의 그런 느낌 말고 나이 들어가는 모습 그렇다고 이게 싫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느낌적 느낌으로는 아무리 신체 건강한 영웅들도 결국은 늙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슬퍼요. 이런 게. 그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로키를 보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40년 전에 봤던 영화인데 다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제 같이 늙어가는구나. 내 나이도 좀 느끼면서 인생무상 이런 것도 좀 느낀 게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배우도 탈리아 샤이어인가요? 애드리언요? 네. 지금까지 44편의 영화에 출연을 했고요. 유명작으로는 대부, 로키. 네, 이 영화에 출연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빠가 이 영화들의 감독인 프란시스 코폴라입니다. 막강하네요. 네. 원래 이름이 탈리아 코폴라였던 거죠. 그리고 조카가 니콜라스 케이지입니다. 네, 니콜라스 케이지의 본명이 니콜라스 킴 코폴라라고 해요. 그리고 아들 역시 제이슨 슈와츠만이라고 배우라고 해서 이 가족들 전체가 전부 다 영화 쪽에 일하고 있네요. 영화인 집안이네요. 네. 네, 버트 영 1940년생 개성 있는 조연 배우 오빠 역입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그 폴리 역. 폴리 역으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었고 로키 5편까지 계속 출연하면서 많이 알려진 배우입니다. 그리고 흑인 복서 아폴로 크리드 역을 했던 칼 웨더스. 다 이제 1946년, 45년 막 이러시네요. 최근작 2017년에 개봉됐던 시카고 저스티스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명언들이 있는 영화였는데요. 특히 이 로키 시리즈 6번째 로키 발보아에서는 로키와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복싱 세계 챔피언이라는 아버지의 명성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소리치는 아들에게 로키는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또 노력이 부족하다고 더 노력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세상은 굉장히 살벌하고 힘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게 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심하게 맞고도 버틸 수 있는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며 너는 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널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령임에도 자신의 열정을 되찾기 위해서 승리할 확률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챔피언과의 친선 경기를 하러 담담히 나가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는요. 너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더 노력하라고 훈수를 두기보다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등을 보면서 함께 달려나간다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묵묵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이나 26번째 로키 함께 하셨습니다.